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11.6 이후 은둔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이회창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정치 인생을 본격 시작합니다. 이번에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이후 내리 5선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2002년 잠시 탈당했던 걸 빼면 20년 동안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한몸이었습니다. 특히 탄핵 열풍으로 당이 휘청이던 2004년 천막 당사에서 당을 기사회생시킨 뒤론 어디에 있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의 주인이었습니다. 당대표 2번, 비대위원장도 한 번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곤 지나친 친박계 챙기기로 공천이 몸살을 치르면서 당이 참패를 했고 이후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을 목격한 여소야대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당연히 당내 친박계는 위축됐고 주인이 바뀐 한국당은 오늘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위해 제명을 택하기에 이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 스스로 당에서 탈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소속당에서 제명당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2005년 국정원의 비밀도청 파문이 일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베일에 쌓여 있어 불투명한 게 많다며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의 불투명 예산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의 예산에 국회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까지 요구했습니다. 10년 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련 의원 등의 특수활동비 사적 요용이 논란이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비판은 더 세졌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박 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었던 2015년을 포함해 4년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은 물론이고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정치 개입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국빈 방문 의전에 따라 환영 행사에서는 21발의 예포를 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가 건설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곳으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측이 언급했던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오후에는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 뒤 양 정상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공조가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식 국빈 만찬에서는 클래식과 K-팝 등의 공연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째 날인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설을 한 뒤에 현충원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 일정을 마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유엔 대북 결의안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도 발표키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국 측이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얼만큼 빠지느냐, 오르느냐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촛불 1주년 기념해서 했던 여론조사는 한 76%쯤 나왔는데 정기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 갤럽과 그 리얼미터의 조사도 중요한데 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뭐 사실상 70, 그러니까 69.4가 나왔다고 하는데 갤럽의 결과도 나왔는데 갤럽은 73%입니다. 취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역대 2위랍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의 결과를 종합하면은 70%를 상회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문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정기조사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패널도 약간 있을 거예요. 패널. 정기적으로 똑같이 가는 조사가 있을 거라고 보고 뭐 1주년 기념회에서는 또 어떤 문항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상태에서는 70% 정도에서 75% 사이에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올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66.6이 정확히 3분의 2예요. 국민 3분의 2 그 이상. 75%면은 4분의 3. 절대 다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 밑으로만 안 빠지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봐요. 이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4년째 5년째 갈 수도 있어요. 50% 이상에서 6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본이 모집군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계속 일정 기간을 두고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이건 지금 보니까 무작위예요, 무작위. 무작위니까 신뢰도가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표집군의 변화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작위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3명이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가 1명 이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런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거 문재인 대통령 빠는 거 아니에요. 빨아도 돼. 신비 같은 애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밟아버릴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이 법도 무시하고 내가 잡았으니까 씨발 니도 뒤져봐 조사버리겠지. 막 강화문에는 짱돌 뽑아가지고 막 조사버리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불법으로 너네들을 조사하지 않겠어. 현행 법으로 좀 더디더라도 현행 법을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보여주겠어라는 강한 철학이 없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얼마나 민주주의가 절차가 중요한지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악마를 처단하더라도 그 악마를 처단하는 칼이 불법에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조금 더 가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밀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지율은 어떤 사안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 2.2% 올랐다 그러는데 이제 그 주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그 진정성 같은 것들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일단 내 개인의 평가예요. 내가 봤을 땐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99.9%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경우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추이 다수 국민 70%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20%좀 높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계속 힘이 실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론이 결국엔 정치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판가름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언론도 논란은 전달하지만 여론조사가 계속 빠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뭐 30%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정권은 못한 정권이 돼버리는 거야. 속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게 바로 언론과 여론조사의 농간질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지신 거거든요. 임기 그렇죠. 말에. 저는 이 지지율을 굉장히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제대로 한 70%에서 8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언론들이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70%가 뭐 높은 수치지만 지금 공영방송이 정상화가 안 돼서 갖가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현 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분석해서 심층 보도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체감하는 정도의 지지인데 만약에 파업이 이제 끝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을 때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폐청산이 이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이 좋은 정책들이. 그래서 팟캐스트나 일부 뭐 JTBC 또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에서 이게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철학적으로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간지를 안정적으로 공중파에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매스미디어가 정상화가 돼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랄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드 문제는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아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정리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 언론이 보는 시각은 어떤 건지 한번 마차님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과 중국 사드 배치 둘러싼 갈등의 종지부. 이번 양국 합의로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복잡하게 해온 한중 관계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번 돌파구는 시진핑 수석이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부상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한중 관계 해빙에 도움이 됐다. 자,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한국과 중국 사드 충돌 이후 관계 정상화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최근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고 중국 측도 이에 환영했다. 원슨 스팀스 센터는 문 대통령은 중국에 새 희망을 주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데 적극적이다. 문 대통령이 독립적 정책을 추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에 로이터 통신. 미국 한중 관계의 개선을 환영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친구인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 북한의 위협으로 더욱 절실해진 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예, 일본 마인지 신문. 한중 사드 둘러싸고 관계 개선 발표. 중국 측도 이미 사드가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는 이상 철회를 요구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것도 관계 개선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향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 말고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미국도 중국도 사실은 만족시킨,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박근혜가 사실 사드의 원흉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냥 똥을 치우는 걸 어떻게 치우느냐의 태도의 문제 같은 거였다고 보거든요. 6방울 쌓아놨죠. 네. 일단은 사드를 배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 이런 걸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좋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저는 어쨌든 사드와 관련해서 해법이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걸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했는데 더 제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드 문제를 고심했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즉흥적이가 아니라 2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지켰던 것이고 여기에서 온 언론 국민이 환호를 하자 또 겸손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거 사드 하나 해결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경제가 살아야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돼 있으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이런 겸손한 표현까지 던져줘서 정말 저는 감동의 연속이었고요. 정말 존경을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 이유는 삼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MD책의 편입이었거든. 그런데 분명하게 메시지를 MD책에 아니야.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가 종속적 관계 아니야. 이거 2개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TPP의 갈등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것과 AIIB 이것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수천 년 동안 염원했던 중립적인 노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건 문재인 정부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국제적 리더십하고요. 그다음에 참모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두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중립 노선이. 그러면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제가 감동인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그냥 한눈에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TPP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MD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통일 문제에 가서 북한이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중단된 겁니다, 지금. 그죠? 중단되고 경제체제로 다시 가자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아까 제가 경제 얘기할 때. 이제 경제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으로 와요.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동북아가 평화지대로 가고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저는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이자들이 종속적인 대미 관계를 하고 왔다 이렇게 개지랄을 했잖아요. 지나고 보니 외교부 장관이 종속적 한미일 종속적 관계 아니야 노 선언했죠. MD 아니야 노 선언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측면을 봐서 TPP 종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 동의를 한 거란 말. 그러면 이 말을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을까요? 미국과 친밀하게 이해관계를 조율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발표해도 미국이 다시는 보복하지 않거나 또는 헛소리, 트럼프가 헛소리 안 나왔잖아 지금. 이게 헛소리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외교부가 엄청난 외교조를 펼쳐서 세 국가를 모두 다 만족시켰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높은 점수를 줬던 이유가 뭐냐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박근혜가 쌓아놓은 똥, 자유한국당이 쌓아놓은 똥, 냄새 존나게 나잖아. 그 냄새 다 지금 치우고 이제 정상 궤도로 가는데 정말 저는 흥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였어요. 예, 이거였어요, 바로.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렇죠. 아젠다인데 네. 사실 아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의 방식 같으면 사드를 임시로도 배치했는데 뭐야 우리가 뽑아놨더니 저러고 있어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버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와서 사드 관련해서 성주 주민들 인터뷰하고 간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렬하게 사드에 관련된 부분을 배치해 박근혜 사드 뭐 문재인의 사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뀌는 게 사실 없습니다. 바뀌는 건 뭐냐면 지지자들이 갈려요. 이제부터. 정권 바뀌어도 별것도 없네. 사드 문제 같은 거 새날도 문재인 빠느라 정신없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생기는데 나름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 이해한다. 당연한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과 이야기할 때 쉽다. 반발하라고 환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공격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저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믿는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이 좀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자권 문제부터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는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추가 배치만 해도 대단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되면요, 사드가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전자권까지 저희가 이제 임기 내에 환수를 하거나 또는 긴장이 완화가 되면 사드는 당연히 불필요한 장비가 돼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 한반도 긴장 완화가 결국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이게 지금 최근에 벌어진 미국적 폭력적 사태인 것이고, 미국의 스텔스기가 북한을 갔다 왔냐 안 갔다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독자적으로 건방지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한국이 운영을 할 것인지 미군이 운영할 것인지,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저는 돈 주고 사버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드가. 그러니까 진짜로 시발 몰아내고 2조밖에 안 된다면 시발 사버리고 우리가 운영하면 난 찬성이다. 우리도 감시할 때는 해야죠. 언제까지 중국과 우호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긴장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드 정도 하나는 저는 있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 이제 신뢰가 간다. 저는 이번 그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 뉴스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게 이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교과서적인 것을 보여줬다. 굉장히 정성들고 섬세하게. 외교를 예전에 같으면 외교부 장관 딸랑 보내서 중국에 가서 그쪽 외교부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경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외교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좀 더 영속화시키기 위한 독재 권력으로 가기 위한,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유신 같은 거. 네, 거의 유신 체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밟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부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부 결속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미사일, 핵, 막 이런 쪽으로 강경하게 가면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자기들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인민대회
중국의 인민대회에서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이제 쭉 앞으로 가게 생겼고 이미 다 평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외교를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발점이자 마침표를 찍어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중국은요 보통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성명서를 약 한 달 이후에 발표를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나간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와 거의 동시에 성명을 발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굉장히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애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애우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표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 신뢰, 그게 핵심이에요. 신뢰. 예, 신뢰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이런 평가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점을 둔 방안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원칙. 두 번째는 사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국과 협상을 한 거고요. 보세요. 예. 예. 굉장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중 양국 국민들이 합의문을 봐서 경제적 교류 활동이 정상으로 가겠구나 느낄 수 있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 3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 한 적 없어요라고 발표를 해요. 발 빼는 거죠. 네, 딱 발 빼는 거죠.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을 모집을 시작을 했었어요. 예, 이미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 정리가 끝났었던 거고 이미 사전에 끝났다는 네, 얘기네요. 사전에 다 끝났던 거고 조율이 다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졌던 보이지 않는 제재가 가해졌던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미 협상 발표 이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제가 그 인품이란 거 아까 신뢰 인품이라는 게 뭐냐면 김정숙 여자까지 나서서 지금 이 한중 관계를 발음 좀 정확히 못할까? 죄송합니다. 김선숙 여자까지가 뭐야? 김정숙 여사. 네, 김정숙 여사는 여자죠. 네. 그리고 문재인 남자까지 나서 그냥 발음하기 힘드신데 우리 숙이 그러세요. 이거 꼭 좀 편집해줘요. 이건 이렇게 재밌는 걸 왜 편집해? 김정숙 여사까지 동원된 굉장히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비정치 영역에서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국가를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또는 이 합의문을 보면 중국이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취해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렇게 섬세함이 아마 좀 묻어 있었을 거고 그게 신뢰를 바탕에 뒀다. 근데 바로 중국의 마음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신뢰가 핵심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신뢰를 획득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바로 이것이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이후의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중관계를 관계 개선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으로 연결돼요.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은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금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전시회인데 그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줘 버렸어. 그렇죠. 친구이다라고. 어떤 문제를 푸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성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이제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드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낸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신뢰. 우리가 여러 분들의 인터뷰들을 말 들어보면 북한의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남한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뭐 북핵을 우리 민주진영이 도왔다, 뭐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뭐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야 니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또 중국이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준.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이제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이제 푸른 나무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권 PD가 얘기한 한반도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염원하는 전쟁 종식, 영구 평화 협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PD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쉬웠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아시아 ICT 허브 역할을 우리가 국내가 했더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 세계의 통신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지난 정부 9년 동안 만약에 이어서 했더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9년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찢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ICT 허브가 대한민국에 왜 그러냐면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염원들이 이제 좀 제대로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예. 자, 근데 한중 관계를 넘어 이제 대북 관계가 중요한데 그렇죠. 최근에 엄청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박근혜가 드레스덴 선언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흡수 통일을 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니들이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안 받아 이렇게 됐는데 받기 싫다는 걸 억지로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인도적으로라도 지원하자고 했던 건 다 종북 좌파로 몰고 본인들은 지원하고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라는 게 지금 그 국정감사에 따라 나온 건데 김경호 의원이 밝힌 건데 민족 사랑 나눔 등의 10개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북 지원액 총 23억 8천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 중에 실제로 18억 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0억 이상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쪽만 북한이 받았고 지원해줬다. 그 상황에서 억지로 지원을 해줬다는 건데 이게 뭘까? 여기도 무슨 비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라고만 알려져 있지 북한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걸 회계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 안 했는데 누가 이걸 슈킹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웠는데 북한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겨우 뭐 여기 18억? 지금 근데 이 정도 북한에 받을 제가 볼 땐 북한이 아니고요. 중간에서 누가 인터셉트 한 것 같아. 아니면 이 단체가 존속할 수 있도록 경비로 썼거나. 국정원 하부 단체. 또는 이 단체가 개인 착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러네요. 그 어떻게 누가 받았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송금을 했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볼 땐 중간에 누군가가 용돈으로 썼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용돈으로 이거 용돈 썼다. 용돈 크다 몇십억. 이 정부에서 18억은 용돈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이거. 하긴 그러네요. 아파트 한 채가 한 달에 1억 받았는데 씨발 현금으로. 기존의 대북 민간 지원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던 모든 단체들의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북 접촉 이런 거를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선정한 이 중국에 있는 이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북한이 거부하니까 어쨌든 쓰긴 썼어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 근데 이게 법도 무시하고 관행도 무시한 부분인 게 지금 이게 보면은 북한이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과거에 제3자를 위해서 대북 지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스스로가 제3자를 통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문득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했었던 총풍 사건. 이회창 때 그때였죠. 총풍 사건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창구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의심이 가네요. 예.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정한 시기에 지금 북이 국지전을 도발해주지 않거나 네. 또는 미사일만 쏴대니까 실적으로 한 방 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루트를 만들기 위한 루트를 노력. 만들기 위한 상시 통로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에서 동의해요. 예,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 예.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게 온통 비리인데 뭐 그 단순히 국정원의 뭐 공포 정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비리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사람들이 얼만큼 국민의 세금 눈먼 돈이라고 해먹어 버리는지. 진짜 북한은 돈 빼먹기 정말 좋은 대상이에요. 지원했어. 끝. 왜냐면 회계가 안 되거든. 그렇다고 그쪽에서 영수증 써줄 거 어쩔 거야. 간이 영수증? 얘네들이 이게 30억을 책정을 하면은요. 이거 그냥 없어진 돈이잖아요. 무의미하게. 이 30억이면은요. 4년제 대학 다니는 학생들 600명 전액장학금이에요. 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날려버린다? 이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애들은 맞아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명종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총풍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또는 혹시 모르죠. 정상적이었다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지금쯤이죠. 딱. 지금쯤이죠. 한 방 펑 날리면 훅 쓸리는 걸 기획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얘기를 떠나더라도 밝혀진 것만으로 본다면 어쨌든 말로는 씨발 지들이 종북 메카시를 만들어냈지만 속으로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존나 노력했다. 현금 갖다 주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씹은 새끼들이 지들 또 돈을 갖다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하루점이나 사주팔자 보신 적 있나요? 재미로 보는 거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잠시 잠깐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더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는 사망 소식을 들으면 인생사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구나 일순간 삶이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주팔자에는 분명 긴 평생 시간 동안 사건, 사고가 담겨 있었을 텐데 말이죠. 굳이 나의 운명을 알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진 세월을 겪고도 삶을 소풍이라 말한 시인처럼 나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보내는 데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외치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2회 때 저희가 환노위가 추석 전에 일부 법안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때 간단히 여러 가지 사안과 함께 다루면서 살펴본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중에서 우리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산재로 인정받는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산재 인정 개념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됐다는 사실 자체가 좀 잘 몰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좀 놀랐는데요. 그전에는 그러면은 사용주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재해일 때만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는데 설령 사업주가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수단의 관리 이용권이 당해 노동자에게 전속돼 있을 경우는 또 그건 또 예외로 해놓고 또 회사에서 준 차를 본인 스스로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안 되고 뭐 회사 셔틀이나 뭐 이런 버스 같은 거 이용했을 때만 겨우 그렇죠.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거네요. 뭐 일반 승용차를 회사에서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 혼자만 쓰는 차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차이어야만 된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그 예외 규정들이 싹 다 없어지고 우리 보통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방법을 4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대중교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경우들이 그 다음이고 또 일부 보면은 이제 자전거 가까운 분들은 자전거 또는 도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 4가지 교통수단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다 산재로 인정해주겠다. 이것이 이번 바뀐 산재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딱 그 4가지인가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승용차. 예. 이런 거 그러면은 요즘에 워낙에 다양한 이동 수단이 있잖아요. 뭐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왜 드론 요즘에 배달하는 것도 드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까지 이동 공중으로 들어서 이동한다는 건데 이런 뭔가 실험적인 또 교통수단은 또 안 되는 거네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일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그 정동 킥보드나 아니면 뭐 전동 휠 같은 경우도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 개정된 법률의 그 주요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산재법에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출퇴근의 정의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재의 종류 중에 하나로 출퇴근 제해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출퇴근 자체에 대해서 약간 뭐 쟁점이 돼서 이건 출퇴근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뭔가 논란이 많았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이 일상적인 출퇴근도 있겠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바로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다른 곳을 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지정한 특별한 오늘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먼저 출근해서 거기서 일을 보고 회사로 돌아와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집에 가는 길에 어디 들려서 일 보고 집에 들어가라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니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해를 인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대폭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주된 내용 중에 출퇴근 중에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제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이것이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이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것도 출퇴근이다. 출퇴근 제외다. 그렇죠. 출퇴근 제외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그 법 제37조 제3항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설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설된 법 조항이 있는 이유가 이 부분이 항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신설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로의 일탈, 뭐 중단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생겨요. 뭐 보통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회사에 간다든지, 그리고 퇴근해서도 뭐 어디 잠깐 들려서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다시 찾아서 집으로 데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잠깐 시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간다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퇴근하다가 여성분들 또는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또 퇴근길에 데리고 오고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만약에 뭐 아이가 없거나 장성을 한 경우라면 집에 오다가 장을 들릴 수 있죠. 마트든 뭐 시장이든. 그렇죠. 그리고 뭐 학원에 잠깐 들렸다가 홍보하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딴 데 갔다라는 이유로 출퇴근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두 출퇴근 제의를 적용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동 수단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부 인정하게 됐다라는 그렇죠. 것이. 예. 무엇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냐, 이거는 이제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무엇을 이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뭘 이용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보통의 합리적인 상식선에서의 출퇴근인 경우는 이건 출퇴근 제외다. 왜냐하면 일을 위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일 보러 가는 곳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끝났으니 당연히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과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네,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다 통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상적인 경로이고 또 하나는 통상적인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요. 통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주거,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것이 뭐 원래 집이든 아니면 임시로 뭐 기숙사든 그 주거와 회사 또는 현장 등 요걸 이제 취업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에서 다른 이동 거리가 소요 시간 등의 교통 사정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는 한 번에 가는데 지하철은 3번을 갈아야 된다 하면은 버스를 갈아타는 것, 이 자체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단 거리를 이용하는 경로, 이것도 통상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 즉 직접 바로 회사를 가거나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뭔가 이유가 있는 우회, 예를 들면은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선 학교로 다시 직장으로 가거나, 그리고 직장에서 끝나고 자녀 다시 하교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좀 한동안 유행했던 카풀 있죠. 직장 동료와 카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바로 자기 집에서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 집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회사로 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것은 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혹은 장기간 어떤 도로공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니지만 원래 다니던 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삥 돌아서 가는 경우, 이것도 합리적인 우회라고 봐서 이런 합리적인 우회도 통상적인 경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이 법의 개념의 특징입니다. 네,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경로 자체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출퇴근 제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법원의 판례도요. 통상적인 경로라는 게 반드시 유일한 길만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을 타도 2번 갈아탈 수 있는데 3번 갈아타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합리성이 있다면, 즉 예를 들어 시간이 좀 더 절약되기 때문에 2번을 갈아탄다, 한 번에 가는 것을, 이런 것도 다 합리적인 경로라고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들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하고 있다고 법원도 판결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걸 가지고 쟁점이 많이 됐나 봐요. 막 한 번 갈아탔니, 두 번 갈아탔니, 너 왜 이쪽이 더 빠른데 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일부러 사고를 났니, 뭐 하면서 네. 참 안타까운. 그렇죠. 굉장히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출퇴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이 아니면은 상사가 어이 뭐 김대리 집에 가는 길에 이거 어디다 갖다 주고 와.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은 퇴근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거래처 김 사장님이 뭐 부모님 상 당하셨대. 같이 가자. 아니면 자네가 우리 회사 대표해서 부의금 전달하고 와. 업무의 연장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갔다가 거기서 조문 끝나고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사고 난 경우. 이런 그 경우들도 다 쟁점들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것도 출퇴근 산재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인정이 안 됐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방금처럼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를 산재로 인정해 준다는데 예외적으로 출퇴근 경로에 일탈이라든가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해를. 그렇다면 일탈이 뭐냐? 중단이 뭐냐? 이것이 또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일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왠지 청소년이 일탈하는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노래 자우림의 일탈 네.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왠지 뭐 하면은 안 될 행위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왜 우리 그 탈자가 철도에서도 궤도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규적인 가도록 되어 있는 네,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일인데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라는 개념이 바로 출퇴근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즉 일반적인 또는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요거를 일탈이라고 이 법상에서는 말하는 것이고요. 또 중단이란 것은 그 출퇴근 위한 이동 과정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출근하는 행위 또는 퇴근하는 행위 도중에 길은 벗어나진 않는데 그걸 딱 중단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 않고 아니면 회사에 가지 않고 이것을 중단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상에는 있지만 네. 그 시간을 온전히 사적으로만 썼을 때 그렇죠. 이런 그건 중단이죠. 개념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로 가는 거. 요거는 일탈이고요. 그래서 일탈의 예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일반적으로 퇴근하고서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개인 사적으로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용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되게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일탈이라는 것이 근데 보통 음주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술 약속 있을 때 가는 건데 뭐 직장 동료랑 술 하면은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 회식이라든지. 부분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그 판례로 그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는데요. 회식에 강제성이 있거나 아니면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전 직원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그 자리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배석하거나 요랬을 때는 그 회식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 회식이 끝난 이후에 집에 가는 거 요거는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것도 이제 인정을 되나요? 그 회식이 만약에 그 업무적인 성격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탈이라는 것에는 항상 사적인 그렇죠.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네, 일과 일탈이라고. 상관없을 때는 그렇죠. 이것이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라고 보여지고 중단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지 중단은 않은데. 좀 달라요. 아, 네, 그래요? 예. 중단이라는 개념은요. 그 출퇴근길 그 경로에서 일정 시간 동안에 경로를 벗어나진 않았는데 그 일정한 시간 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잠시 가는 길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테이크아웃해서 나오는 거 요걸 또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단의 개념도 이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에 일탈을 하거나 중단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그것까지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산재로 인정하는 그 대원칙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했다는 것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취업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잠깐 헷갈렸었는데, 중단과 일탈, 이게 경로에 있는가 벗어났는가, 이것만이 약간 쟁점이네요. 우선은 사적인 시간을 썼다는 건 다 공통적인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공통성은 바로 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탈은 경로의 일탈이고, 중단은 계속적으로 출근 행위 또는 퇴근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데, 그 이유가 사적일 때, 그럴 때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사적이냐 공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예외 상황이 보이네요. 예, 그래서 법에서는 그렇게 대원칙을 정해놓고 일반적인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할 때 법과 그리고 시행령 또 시행규칙 세 가지 부분으로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현재 올라와 있는 대통령령 안에는 이런 일탈과 중단 관련해서 예외 사항들을 예시를 해놨어요. 그 예시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일용품의 구입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퇴근하는 길에 시장. 네, 시장 보고 마트 보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일탈이나 중단이 아니다라고 봐서 요 행위 중에 일어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훈련받는 요런 행위도 일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하면 그럼 일반 학원은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죠. 아, 네, 업무랑. 네. 완전 상관없으면 또 안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나의 업무와 상관없이 뭐 어학학원을 가기 위해서 거길 들리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일어났다. 이랬을 때는 산재로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업무상 외국어가 쓰이지 않는 업무를 하실 경우에는 또 어학원을 다니는 것이 업무랑 상관없다.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활동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역회사에 다니는 영업직 직원이라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어학 능력을 늘리기 위한 경우다라면 그때는 그거는 이제 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업무적인 경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른 선거권 행사, 즉 투표하러 가는 거, 요거죠. 네. 물론 우리 대부분 많은 회사들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예 선거날에 쉬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총선 이럴 때는 쉬는데, 그렇지만 우리 임시 보궐선거 같은 거 있죠.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임시공휴일로 지정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날에는 선거하겠다 하면 그거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대신에 시간 1시간 늦게 해줄 테니까 10시에 출근해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1시간 일찍 끝내줄 테니까 가면서 투표해. 이럴 수 있는데, 요런 행사,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 시간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될 수 있는 일탈이나 중단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흔한 경우로는 이제 미취학 아동,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위탁하는 행위, 즉 등교시켜주고 등원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귀가시켜주는 그런 행위도 경로의 일탈이라고 보진 않는데, 다만 조건이 있죠. 이것이 한 번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한번 데려다 줘 볼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평소에 늘 데려다 주던. 네.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평소에 엄마가 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바빠서 아빠가 대신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한 걸 보면은 또 초등학생부터는 이제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혼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혼자서 등하교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또 마찬가지로 미취학 아동과 동급으로 함께 보호해주는 경우가 바로 장애인을 어떤 기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이송해주는, 위탁해주는 행위, 이런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것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다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라는 것을 입증할 의무는
해당 노동자에게 있거든요.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장 찍어줘야 되나? 뭐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인을 그 이제 그 기관에 위탁하는 행위는 보통 본인의 승용차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에 우리 뭐가 있을까요?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두시면 이것이 매일매일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겠죠. 네. 또 내지는 뭐 승용차로 이용하지 않고 뭐 대중교통 마을버스로 충분히 데려다 줄 수 있다 해서 마을버스 타는 사람의 경우는 현금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요즘 다 교통카드 이용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럼 그 교통카드 이용 내역 이것을 제출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항상 증거가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용품의 구입. 뭐 우리 마트 갔을 때 나 일용품 구입하러 갔다.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마트 영수증. 영수증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그치요. 신용카드 구입 내역. 현찰 구입하면 안 되겠네요. 현찰 구입했을 때는 그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예, 이걸 꼭 받아야죠. 아, 네, 현금 영수증. 그렇죠. 네, 항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5번째 경우는요. 저도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노모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뭐 통증의학과든 어떤 병원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그런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행위 또는 요양 중인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부모 또는 손자 또는 손녀, 조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간병행위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출퇴근 그 재해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탁하는 것과 의료기관에 가족들을 위탁하는 아니면 간병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반복적인 경우에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살짝 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처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인 경우에는 아마도 인정이 좀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통념상 좀 예견될 수 있는 행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갑자기 가족이 아파요. 아이고 네. 우리 아이가 아파. 그래갖고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응급실 들려야 돼. 그런 다음에 출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회사에 전화를 하죠. 네. 오늘 애가 아파서 네. 오늘은 좀 늦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용자에게 보고되었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는 사용자가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큰 틀에서 산재의 그 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편입. 아, 이게 중요하네요. 또 그렇죠. 사업주한테 보고해서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알려주게 되면 지도하에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밖에 생리적 현상.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화장실 가고 싶어. 출근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화장실이 바로 옆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삥 돌아가야 돼요. 이것도 경로 일탈이 아니다. 중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직시를 해놔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산재 여부를 판정해주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네. 근데 그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공기업이긴 한데 그 마인드 자체는 일반 사기업, 사보험회사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기를 쓰고, 예, 눈에 기를 쓰고 안 해주려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그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많이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 범위 내에서 좀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게 되었는가 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출퇴근제가 산재 인정이 되는 부분이 넓어지면서 개인적인 사보험과 또 산재 보험 처리가 이중으로 청구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다. 뭐 이중 청구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희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사실 좀 당연한 사회적인 이게 보호 장치가 갖춰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뭐 손해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보험을 어차피 자동차 보험 출퇴근 중 재해에 의해서 업무 재해가 발생했으면 이것은 전부 다 자동차 보험에서 1차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 보험 자체가 보장성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도 아시겠지만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피해자로서 당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 보험사에서 짜게 합의를 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양측의 그 중복 보상을 받더라도 현재 우리 노동자들이 받는 사회 보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과한 보호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현실 생활에 가장 와닿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마다 참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에 쏟아지는 뉴스만큼 수많은 궁금증들 중에 오늘 갖고 오신 궁금증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국정감사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정감사 시스템보다는 오늘은 예전에 이미 지나갔던 일일 수도 있어요.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요. MB 정권 때의 일이에요. 제2롯데월드가 이제 건축이 될 때 그 공군기지의 활주로 각도를 틀어주는, 3도 틀어주는 네. 일이 있었죠.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 나온 의견은 충돌 사고 시 누가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이 거기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배상할까요? 국가가 배상하도록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업한테 유리하게끔 계약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 또한 면책 조항이다 이거죠. 새로운 특혜. 그러니까 특혜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활주로 각도도 틀어주고 사고 나면 국가가 배상하기로 약속을 해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친기업 정책인 것 같은데 정책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산업 정책이랑 기업 정책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줘서 MB한테 좋은 게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명박의 측근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롯데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든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전 방식이죠. 그게 정권 노비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롯데는 이명박 박근혜 때 성장한 기업이에요. 지금 뭐 이명박의 청계재단에 들어와 있는 롯데 인사도 있고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정부가 뭔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주면 정부가 밀어주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롯데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급속 성장을 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유착관계가 생기고 이런 건데 법을 어겨가면서 막 욕을 먹어가면서 야당의 비판을 감수해가면서 뭔가를 해줬다. 이명박에 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이명박에게 롯데가 주는 게 있는 거죠. 정말 롯데가 잘 돼야 되고 너무 좋은 기업이라 내가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뭘 해준다 이런 건 없어요. 아 뭔가 받을 것이다. 받았겠죠.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군요. 롯데는 누구 겁니까? 그 국민체조 보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도 이거 처음 듣고 빵 터졌었는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롯데 같은 좋은 기업은 밀어주고 저희 같은 작은 회사, 작은 목소리는 정권에서 밀어주지 않는데 좋은 기업. 롯데 같은 좋은 기업? 새날은 어떤 기업이지? 새날은 일단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노숙자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서 노숙자분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세계의 노숙자 정책 같은 게 떴어요. 누가 기사를 공유한 거죠. 봤더니 많은 나라들이 노숙자가 도시 경관을 해친다면서 그들이 있을 곳을 없애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 환풍구 같은 데 따뜻하니까 거기 노숙자분들이 많이 누워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삼각형 구조물을 설치해서 막 찔리게 가시 같은 걸 막 설치해서 거기 앉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앉으면 찬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창틀을 좋아하시나 봐요. 창틀 중에서 왜 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좀 넉넉한 창틀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도 각도를 엄청 급경사를 줘가지고 앉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 벤치는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중간중간마다 뭔가 세워놔가지고 눕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이 누울 수 없는 벤치를 공원에 맞아요. 설치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거를 보다가 이제 캐나다의 공원 벤치를 봤는데 그거는 열립니다.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등받이에 벤치 중에서 등받이 부분을 이렇게 열면 그게 지붕이 돼가지고 노숙자가 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버튼이 있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와서 밤에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게. 근데 이거 보고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빅이슈라고 노숙자 관련된 잡지 회사에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도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해진 건데 노숙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겨울인가? 이제 겨울이잖아요. 추운데 갈 곳은 없을 거고 그리고 노숙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어디 가서 겨울을 나시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랄까 공원이랄까 이런 데를 가는데 벤치 위에 노숙자분이 누워 계시면 이 도시는 노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워 계시면 거기 앉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그 관점에서 행정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노숙자를 막 탄압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노숙자분들 자체는 사실 사회 시스템 속에서 약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회적인 공적 개념 없이 벤치를 점유하게 되면 피해보는 또 다른 시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우리 동네 권린공원 어디를 가면은 의자들이 다 칸막이로 구분해놨어. 눕고 자지 못하게. 캐나다의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서 보면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노숙자라는 개념이 좀 우리가 생각이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단기 노숙자들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나왔는 경우가 꽤 있긴 있지만 전체 노숙자 최근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노숙자를 한번 통계를 내봤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만 몇 명 좀 돼요. 전국에 전용 노숙자. 내가 잠깐 일시적으로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말고. 그 전체 노숙자분들은 사실은 그거 정책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한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제 노숙인 수용시설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워낙에 자유롭게 사시는 게 몸에 배이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어느 도시를 가나 그분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갱생을 시킨다고 해서 쉽게 갱생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시설에 넣거나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불가피하게 그냥 어떤 술 먹고 길거리 주무시다가 겨울에 동사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런 노력 많이 하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한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얼어 죽지 않게 해드리고 겨울에 먹을 것 좀 전해드리고 하는 것이까지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분들을 재활하고 갱생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근데 그 생각보다 그게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분야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의 모든 기준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 돈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이게 사회적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얼어 죽으라고 방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만 몇 명 정도가 직업 노숙인이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돈을 잘 벌라고 세금 펑펑 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금을 못 내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소수, 약자, 장애인, 노숙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관점이냐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벤치를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바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노숙자들 집도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캐나다처럼 만들어주자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팽배하면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어디 근린공원에 내가 자주 가는 벤치가 있는데 거기 노숙자가 자고 있다.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더 많이 온다면 거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공존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 있죠. 뭐 저분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런 분, 그러니까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것도 다름인 거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돈 안 벌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고 노숙을 할까.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행동 반경이 서울역이다 보니까 항상 노숙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희가
처음에 KTX 승무원이 돼서 출근을 할 때부터 저희가 지나가면은 막 되게 위협을 가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그리고 저희가 농성을 하면은 우리가 더 불쌍하다고 빵 사 먹으라고 1,000원짜리를 주고 가시는 노숙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될까 항상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되게 저희랑은 어쨌든 외모상으로 다르잖아요. 너무 이렇게 안 씻고 안 입고 못 입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감이나 약간 좀 위화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막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또 너무 대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안 씻고 그러셔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거거든. 그렇다고 사람인데 예전 방식으로 군사 독재처럼 싹 쓸어버릴 수도 없고 피해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해진 지점이 있는 거예요. 가두는 것도 인권의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하는 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건 행정 서비스 중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긴 좀 힘들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서비스. 많은 시민들이 피해 안 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샤워실 같은 게 있으면 이용을 하실지. 안 할걸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알아요.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노숙자와 다른 개념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죠. 인간은 일을 하게끔 태어나지 않았다. 일을 하면 피곤해진다는 것이 그 증거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이제 반경 몇 미터까지 막 풍기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장기 노숙자 중에 예초에부터 노숙자였던 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사업을 했는데 몇십억 들어먹었어요. 뭐 신용 상태 다 이러고 이혼도 하고 가정도 해체돼 버렸어. 길거리 나와서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내가 더 노력해봐야 내 인생이 더 개생될 게 없다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순간에 이제 직업 노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키아누 리브스라고 헐리우드 배우 있잖아요. 네. 그분도 영화를 찍을 때 이외에는 다 노숙자로 지낸다고 유명하죠. 이제 입금되면 갑자기 살 빼고 수염 딱 깎고 나타나면 멀끔한 헐리우드 배우인데 평소에는 살찌고 더부룩한 수염으로 그냥 길바닥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찍어서 얻은 수익은 다 기부하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와, 멋지다. 삶의 의미가 없으시대요. 그렇죠. 요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국가에서 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진 못하겠지만 생존까지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질문은요, 트럼프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방한하잖아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노 트럼프 공동행동이라는 시민연대단체가 꾸려져가지고 계획을 막 짜고 뭐 집회 신고 여기저기 하고 있고 이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 계획 중에 이제 재밌는 게, 트럼프가 숙소를 구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숙식을 할지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코스가, 그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신다고 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또 그 반대쪽에는 트럼프를 환영하는 그런 집회가 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어떤 효과 같은 것이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로서의 전쟁, 북한에게 어떤 뭐 복수를 하겠다라든지 뭐 서로 간에 김정은과 주고받은 말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는 역대 가장 미국스럽지 않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미국스러운 대통령이기도 하죠. 세계 경찰 국가로서 대통령으로는 그렇게까지 속내를 노골적으로 비친 사람도 사실 없어요. 인권에 관한 개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예전 마인드 같으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하러 오는데, 외국의 정상, 더군다나 세계 제1위 국가의 대통령이 오는데 환영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것도 맞는 시각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외교는 태도로 결정하는 거지만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중요해요.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렇거든요. 승하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철도공사와 뭔가 교섭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뒤 배경에 그러니까 좀 강력한 사람들이 철도공사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철도공사하고 교섭을 할 때 나름대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철도공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다수면 협상할 때 이쪽에서 강력한 걸 요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건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제각각으로 메시지는 일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트럼프 전쟁 일어나게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일부에서는 그게 무슨 결례냐. 대통령이 외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나라를 가나 트럼프라든지 미국 대통령 오면 시위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다 이제 평화에 관련된 것들인데 워낙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국지전 이런 걸 많이 일으켰고요. 최근 10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국지전적인 전쟁들의 대부분은 미국이 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진짜로 트럼프가 북한하고 전쟁이라도 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사드 배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외교에 딱히 그렇게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쪽에 이런 목소리 있고 한쪽에서 이런 목소리 있다가 공존해야지.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 대통령 방한하거나 그러면 막 한복 입고 나가셔가지고 성주기 들고 나가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무시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종속된 사대주의 국가의 그냥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것이 좋은 나라의 어떤 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막 이제 폭력성을 띠면서 막 말도 안 되게 막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고 최소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란다. 한반도에 전쟁을 없게 하자. 이런 메시지라 그러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평화적으로 할 것. 어떤 강연에 참석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미일, 중국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 전쟁을 막는 방법이 될까? 아니면 미국을 무조건 몰아내고 우리가 자주국방 외치지만 결국엔 국방에 힘이 모질라서 전쟁 회사, 그러니까 무기를 판매하고 그걸 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염려의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부장님께서 저희가 철도공사와 교섭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도 있어야 나중에 협상하는데 분명히 도움은 되거든요. 네, 도움이 돼요. 네. 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보현님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해 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 들을수록 참 끔찍하고 화가 나고 어이없고 또 짜증나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어느 순간 그 모든 뉴스들이 아주 큰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소음들은 내가 뉴스를 접하는 미디어를 접는 순간 조용해지는데 안 듣고 안 보고 충분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을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새날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바르게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갈자갈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줘 버렸어요. 그렇죠. 친구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예.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아,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씨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성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이제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드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낸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신뢰. 우리가 여러 분들의 인터뷰들을 말 들어보면 북한의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남한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뭐 북핵을 우리 민주진영이 도왔다, 뭐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뭐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야 니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또 중국이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준.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이제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이제 푸른 나무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권 PD가 얘기한 한반도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염원하는 전쟁 종식, 영구 평화 협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PD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쉬웠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아시아 ICT 허브 역할을 우리가 국내가 했더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겸손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거 사드 하나 해결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경제가 살아야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돼 있으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겸손한 표현까지 던져줘서 정말 저는 감동의 연속이었고요. 정말 존경을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 이유는 삼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MD책의 편입이었거든. 그런데 분명하게 메시지를 MD책에 아니야.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가 종속적 관계 아니야. 이거 두 개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TPP의 갈등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것과 AIIB 이것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수천 년 동안 염원했던 중립적인 노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건 문재인 정부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국제적 리더십하고요. 그다음에 참모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두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중립 노선이. 그러면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제가 감동인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그냥 한눈에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TPP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MD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통일 문제에 가서 북한이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중단된 겁니다. 지금. 그죠? 중단되고 경제체제로 다시 가자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아까 제가 경제 얘기할 때. 이제 경제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으로 와요.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동북아가 평화지대로 가고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저는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이자들이 종속적인 대미 관계를 하고 왔다 이렇게 개지랄을 했잖아요. 지나고 보니 외교부 장관이 종속적 한미일 종속적 관계 아니야 노 선언했죠. MD 아니야 노 선언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측면을 봐서 TPP 종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 동의를 한 거란 말. 그러면 이 말을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을까요? 미국과 친밀하게 이 관계를 조율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발표해도 미국이 다시는 보복하지 않거나 또는 헛소리, 트럼프 헛소리 안 나왔잖아 지금 이게. 헛소리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외교부가 엄청난 외교조를 펼쳐서 세 국가를 모두 다 만족시켰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높은 점수를 줬던 이유가 뭐냐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박근혜가 쌓아놓은 똥, 자유한국당이 쌓아놓은 똥, 냄새 존나게 나잖아. 그 냄새 다 지금 치우고 이제 정상 궤도로 가는데 정말 저는 흥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였어요. 예, 이거였어요, 바로.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렇죠. 아젠다인데 네. 사실 아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의 방식 같으면 사드를 임시로도 배치했는데 뭐야 우리가 뽑아놨더니 저러고 있어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버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와서 사드 관련해서 성주 주민들 인터뷰하고 간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렬하게 사드에 관련된 부분을 배치해 박근혜 사드 뭐 문재인의 사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뀌는 게 사실 없습니다. 바뀌는 건 뭐냐면 지지자들이 갈려요. 이제부터. 정권 바뀌어도 별것도 없네. 사드 문제 같은 거 새날도 문재인 빠느라 정신없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생기는데 나름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 이해한다. 당연한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과 이야기할 때 쉽다. 반발하라고 환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공격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저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믿는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이 좀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자권 문제부터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는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추가 배치만 하나도 대단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되면요, 사드가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전자권까지 저희가 이제 임기 내에 환수를 하거나 또는 긴장이 완화가 되면 사드는 당연히 불필요한 장비가 돼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 한반도 긴장 완화가 결국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이게 지금 최근에 벌어진 미국적 폭력적 사태인 것이고, 미국의 스텔스기가 북한을 갔다 왔니 안 갔다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독자적으로 건방지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한국이 운영을 할 것인지 미군이 운영할 것인지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저는 돈 주고 사버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드가. 그러니까 진짜로 돈 많아, 몰아내고 2조밖에 안 된다면 사버리고 우리가 운영하면 난 찬성이다. 우리도 감시할 땐 해야죠. 언제까지 중국과 우호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긴장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드 정도 하나는 저는 있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 이제 신뢰가 간다. 저는 이번 그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 뉴스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게 이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교과서적인 것을 보여줬다. 굉장히 정성들고 섬세하게. 외교를 예전에 같으면 외교부 장관 딸랑 보내서 중국에 가서 그쪽 외교부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경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외교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좀 더 영속화시키기 위한 독재 권력으로 가기 위한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유신 같은 거. 네, 거의 유신 체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밟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부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부 결속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미사일, 핵 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불법으로 너네들을 조사하지 않겠어. 현행 법으로 좀 더디더라도 현행 법을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보여주겠어라는 강한 철학이 없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얼마나 민주주의가 절차가 중요한지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악마를 처단하더라도 그 악마를 처단하는 칼이 불법에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조금 더 가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밀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지율은 어떤 사안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 2.2% 올랐다 그러는데 이제 그 주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그 진정성 같은 것들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일단 내 개인의 평가예요. 내가 봤을 땐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99.9%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경우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추이 다수 국민 70%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20%좀 높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계속 힘이 실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론이 결국엔 정치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판가름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언론도 논란은 전달하지만 여론조사가 계속 빠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뭐 30%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정권은 못한 정권이 돼버리는 거야. 속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게 바로 언론과 여론조사의 농간질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지신 거거든요. 임기 그렇죠. 말에. 저는 이 지지율을 굉장히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제대로 한 70%에서 8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언론들이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70%가 뭐 높은 수치지만 지금 공영방송이 정상화가 안 돼서 갖가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현 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분석해서 심층 보도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체감하는 정도의 지지인데 만약에 파업이 이제 끝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을 때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폐청산이 이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이 좋은 정책들이. 그래서 팟캐스트나 일부 뭐 JTBC 또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에서 이게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철학적으로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간지를 안정적으로 공중파에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매스미디어가 정상화가 돼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랄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드 문제는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아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정리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 언론이 보는 시각은 어떤 건지 한번 마차님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과 중국 사드 배치 둘러싼 갈등의 종지부. 이번 양국 합의로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복잡하게 해온 한중 관계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번 돌파구는 시진핑 수석이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부상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한중 관계 해빙에 도움이 됐다. 자,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한국과 중국 사드 충돌 이후 관계 정상화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최근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고 중국 측도 이에 환영했다. 원슨 스팀스 센터는 문 대통령은 중국에 새 희망을 주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데 적극적이다. 문 대통령이 독립적 정책을 추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에 로이터 통신. 미국 한중 관계의 개선을 환영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친구인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 북한의 위협으로 더욱 절실해진 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예, 일본 마인지 신문. 한중 사드 둘러싸고 관계 개선 발표. 중국 측도 이미 사드가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는 이상 철회를 요구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것도 관계 개선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향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 말고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미국도 중국도 사실은 만족시킨,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박근혜가 사실 사드의 원흉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냥 똥을 치우는 걸 어떻게 치우느냐의 태도의 문제 같은 거였다고 보거든요. 6방울 쏴놨죠. 네. 일단은 사드를 배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 이런 걸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좋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저는 어쨌든 사드와 관련해서 해법이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걸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했는데 더 제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드 문제를 고심했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즉흥적이가 아니라 2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지켰던 것이고 여기에서 온 언론 국민이 환호를 하자. 또 막 이런 쪽으로 강경하게 가면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자기들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인민대회, 중국의 인민대회에서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이제 쭉 앞으로 가게 생겼고 이미 다 평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외교를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발점이자 마침표를 찍어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중국은요 보통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성명서를 약 한 달 이후에 발표를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나간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와 거의 동시에 성명을 발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굉장히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애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애우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표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신뢰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이런 평가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점을 둔 방안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원칙. 두 번째는 사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국과 협상을 한 거고요. 보세요. 굉장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중 양국 국민들이 합의문을 봐서 경제적 교류 활동이 정상으로 가겠구나 느낄 수 있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 한 적 없어요라고 발표를 해요. 발 빼는 거죠. 네, 딱 발 빼는 거죠.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을 모집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미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 정리가 끝났었던 거고 이미 사전에 끝났다는 네, 얘기네요. 사전에 다 끝났던 거고 조율이 다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졌던 보이지 않는 제재가 가해졌던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미 협상 발표 이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제가 그 인품이란 거 아까 신뢰 인품이라는 게 뭐냐면 김정숙 여자까지 나서서 지금 이 한중 관계를 발음 좀 정확히 못할까? 죄송합니다. 김선숙 여자까지가 뭐야? 김정숙 여사. 네, 김정숙 여사는 여자죠. 네. 그리고 문재인 남자까지 나서 그냥 발음하기 힘드신데 우리 숙이 그러세요. 이거 꼭 좀 편집해줘요. 이거 이렇게 재밌는 걸 왜 편집해? 김정숙 여사까지 동원된 굉장히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비정치 영역에서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국가를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또는 이 합의문을 보면 중국이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취해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렇게 섬세함이 아마 좀 묻어 있었을 거고 그게 신뢰를 바탕에 뒀다. 근데 바로 중국의 마음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신뢰가 핵심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신뢰를 획득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바로 이것이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이후의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중관계를 관계 개선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으로 연결돼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을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금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전시회인데 그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11.6 이후 은둔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이회창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정치 인생을 본격 시작합니다. 이번에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이후 내리 5선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2002년 잠시 탈당했던 걸 빼면 20년 동안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한몸이었습니다. 특히 탄핵 열풍으로 당이 휘청이던 2004년 천막당사에서 당을 기사회생시킨 뒤론 어디에 있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의 주인이었습니다. 당대표 2번, 비대위원장도 한 번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곤 지나친 친박계 챙기기로 공천이 몸살을 치르면서 당이 참패를 했고 이후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을 목격한 여소야대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당연히 당내 친박계는 위축됐고 주인이 바뀐 한국당은 오늘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위해 제명을 택하기에 이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 스스로 당에서 탈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소속당에서 제명당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2005년 국정원의 비밀도청 파문이 일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베일에 쌓여 있어 불투명한 게 많다며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의 불투명 예산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의 예산에 국회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까지 요구했습니다. 10년 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련 의원 등의 특수활동비 사적 요용이 논란이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비판은 더 세졌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박 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었던 2015년을 포함해 4년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은 물론이고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정치 개입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국빈 방문 의전에 따라 환영 행사에서는 21발의 예포를 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가 건설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곳으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측이 언급했던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오후에는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 뒤 양 정상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공조가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식 국빈 만찬에서는 클래식과 K-팝 등의 공연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째 날인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설을 한 뒤에 현충원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 일정을 마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UN 대북 결의안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도 발표키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국 측이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얼만큼 빠지느냐, 오르느냐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촛불 1주년 기념해서 했던 여론조사는 한 76%쯤 나왔는데 정기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 갤럽과 그 리얼미터의 조사도 중요한데 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뭐 사실상 70, 그러니까 69.4가 나왔다고 하는데 갤럽의 결과도 나왔는데 갤럽은 73%입니다. 취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역대 2위랍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의 결과를 종합하면은 70%를 상회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문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정기조사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패널도 약간 있을 거예요. 패널. 정기적으로 똑같이 가는 조사가 있을 거라고 보고 뭐 1주년 기념회에서는 또 어떤 문항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상태에서는 70% 정도에서 75% 사이에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올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66.6이 정확히 3분의 2예요. 국민 3분의 2 그 이상. 75%면은 4분의 3. 절대 다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 밑으로만 안 빠지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봐요. 이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4년째 5년째 갈 수도 있어요. 50% 이상에서 6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본이 모집군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계속 일정 기간을 두고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이건 지금 보니까 무작위예요, 무작위. 무작위니까 신뢰도가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표집군의 변화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작위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3명이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가 1명 이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런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거 문재인 대통령 빠는 거 아니에요. 빨아도 돼. 신비 같은 애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밟아버릴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이 법도 무시하고 내가 잡았으니까 씨발 니들 뒤져봐, 조사버리겠지. 막 강화문에는 짱돌 뽑아가지고 막 조사버리.